자, 뭐 월요일 아침이라서 또 좀 피곤하긴 한데 그 마케팅에 대해서 또 그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지난주에 그 B2B 마케팅, 산업재 구매 행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조금 그 남아 있는데, 자, 산업재 구매는 사실은 뭐 우리가 앞에서 쭉 봤던 소비재 구매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는데, 다만 기업과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그 구매 행동이기 때문에 그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숫자적으로 보면 기업이라는 거는 좀 그 숫자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숫자는 적지만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그 인원들은 많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구매센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에 따라서 뭐 문직이라든지 뭐 영향력 행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실제 구매를 했을 때 구매를 하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어떤 그 부서에 따라서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자, 오늘 뭐 거의 다 했습니다. 산업재 구매 행동인데, 자, 여기 보면 뭐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해서 8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뭐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 우리 앞에서 보면 그 산업재도 보면 신규 구매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반복 구매, 재구매가 있었고, 또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변형해서 하는 구매, 그런 3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8단계를 거치는 경우는 신규 구매겠죠. 내가 기업인데 어떤 다른 기업에서 그 물품을 사와야 된다. 그랬을 때는 처음 구매할 때는 아무래도 잘 모르니까 좀 신중하게 저 사업자가 괜찮은 사업자냐, 그리고 물건을 잘 만들어내는 회사냐, 뭐 이런 거부터 여러 가지를 좀 탐색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해놓은 거는 신규 구매인 경우를 가정했을 때 요 정도 단계를 거치기도 하고 한두 단계를 건너뛰기도 하죠, 물론. 그리고 사실은 이거보다 좀 더 기업과 기업 간의 물품의 양적이나 화폐로 계산했을 때 상당히 큰 금액인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뭐 문제 인식인데, 이거는 뭐 결핍이죠, 결핍. 자, 우리가 부서에 신입 인력이 왔는데 컴퓨터가 100대 필요하다. 자, 이런 문제가 있죠, 이제. 결핍을 어떻게 채울 거냐. 자, 이런 것들로부터 출발을 해서 제품 특성 상세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기업과 기업 간에 있어서는 그 제품이 좀 기술적인 팩터 같은 것도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술 부서의 뭐 가치 분석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명세서 이런 거를 작성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뭐 공급자를 선택하고, 자, 이렇게 다 구매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성과. 여기서 성과는 뭘까요? 성과 검토는. 물론 뭐 잘 구매를 했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키가 뭘까요? 이 구매자가 구매 의사 결정한 사람이 물건을 쓰는 경우가 아니라, 대개의 경우는 기업 내에서 다른 부서에서 요청한 것들을 구매를 대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족하냐, 이 만족도 조사라는 거죠. 주된 게 성과 검토라는 게, 사용자들이 그 물품을 구매했을 때, 사용했을 때
아, 이게 괜찮은 거다. 뭐 이런 만족도 조사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자, 요거는 뭐 특별히 뭐 크리티컬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5장에서 공부한 게 뭐였나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소비자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자, 소비자가 어떤 형태로 구매 의사 결정까지 가느냐. 처음에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가는데 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마지막 그 클로징 케이스는 여러분이 뭐 발표하는 도중에 이런 거를 하는 팀은 없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 자, 칠성 사이다 우리가 그냥 사이다 사 먹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지 않더라도 칠성 사이다 그 구매한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뭐 다른 사이다도 있긴 한데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 1950년 5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나기 직전에 창립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1위를 하고 있고 2012년에 사이다 하나의 품목만으로 3,400억 정도 매출을 올렸다는 거는 아마 그 지금 기간으로 봐도 한 60년 정도 되는데 최근까지 부동의 뭐 넘버원을 하고 있다는 거는 좀 기업 한국의 기업 역사가 뭐 그렇게 길진 않지만 드문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최근에 나왔던 광고 모델이 누군가요? 칠성사이다 하면 1박 2일에 나왔던 그 뭐 엄태웅부터 주로 이제 70년대 80년대에도 그 TV 광고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자 여기 뭐 특정인을 자꾸 거명하면 그런데 뭐 이승기의 스승이 누군가요? 모르죠. 이승기는 잘 알죠, 여러분. 예, 이승기의 스승부터 광고 모델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소설가 김주영 씨가 백두대간의 맑은 물 해갖고 나왔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 캠페인, 그 다음에 강강술래, 거기서 강강은 강이죠, 강. 한국의 4대 강, 뭐 이런. 그래서 60년 동안 그 부동의 1위를 했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기본이 뭘까요, 기본이? 조금씩 위기도 있었겠죠. 사이다 대체제가 여러분 뭔가요? 사이다의 대체제가. 대체제가 콜라라고 할 수 있죠, 콜라. 사이다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콜라 마시면 되죠. 그 외에 다른 음료가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콜라인데, 자, 코카콜라가 들어와 있지만 꾸준하게 사이다 시장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 소풍 갈 때는 필수품이었어요, 필수품. 사이다가.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뭐 각종 캠페인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 이유가 소비자의 행동을 60년 동안 잘 캐치해서 계속해서 그런 이미지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이런 걸 알려왔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가 뭐 우리가 그런 거 봤잖아요. 고가품과 저가품, 그 중에서도 시간을 오래 두고서 고관여 제품이냐 저관여 제품이냐, 또 고관여 제품 중에서는 그 인지 부조화 과정이라 그러나 그런 것도 겪고 뭐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다는 거는 자, 리얼한 한국의 사례라는 거죠. 칠성사이다가 해왔던 게. 그래서 여기 지금 뭐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책에 보면 상당히 길게 해놨어요.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그럼 이런 사례가 있느냐? 대표적이라는 거예요. 혹시 그 소비자 행동과 관련해서 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뭐 그런 것들 있나요, 혹시?
그 소비자 행동과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를 좀 봤는데 자, 그러면 좀 그 주제를 바꿔서 오늘은 여러분 그 집그림 마케팅 개요 얘기할 때 집그림 있었죠, 집그림. 집그림에 기초 몇 개의 기초가 있었는데 그 기초를 이제 우리는 다 이제 봤어요. 마지막에 본 게 이제 소비자 행동 이런 걸 봤는데 그 이제 바닥을 다 다졌고 그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둥에 해당하는 게 세 개의 기둥이 있었죠. 그 기둥 세 개가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STP라고 하는 마케팅에서 STP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택, 포지셔닝. 자, 오늘은 시장 세분화를 좀 얘기를 할 텐데 자, 마찬가지로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시장 세분화 내지 그 타겟팅과 관련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나요? 연두. 예? 이거 잘 몰라도 CM송 알죠? CM송. 그 배우 이성균을 모델로 해서 뭐 연두해요, 연두해요 뭐 있죠 이거. 자, 여기 음악 시간이 아니니까 그 CM송 생각나죠? 요리할 땐 연두해요. 자, 그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CM송 나온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샘표 하면 뭔가요? 샘표. 샘표 조미료인가요? 식용유. 근데 대표적으로 하면 간장이죠, 간장. 간장, 샘표 간장이에요. 여기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회사가. 그리고 간장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규모는 연간 간장 시장 규모가 1,000억인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뭐 1,000억이 깨졌을 수도 있는데 1년에 1% 이상씩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자취하는 학생 있나요? 있죠? 근데 사실은 요즘 자취한다 그래도 다 매식하죠. 실제 자기가 집에서 해서 먹는 사람 있나요? 해서 먹는 사람 있으면 간장이 필수예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했고 최근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장이 어디 들어갈까요? 간장이. 무슨 요리할 때 들어갈까요? 간장이. 예? 국 중에서 어떤 국에 들어갈까요? 간장. 남학생들은 대답 안 하는데 여학생들은 미역국 맞아요. 미역국의 간을 소금으로 내면 굉장히 이상해요. 그 미역을 그 기름에 살살 볶아서 끓기 전에 간장을 숟가락으로 떠서 넣어서 대충의 간을 맞추고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소금을 좀 넣어서 그렇게 간을 맞춥니다. 제가 한 20년 이상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갖고 자, 이 간장을 사실은 요리하는 사람은 간장이 필요한데 한국의 식단이 서구화가 많이 됐죠. 그래서 아침에 보면 밥을 잘 안 먹고 빵이라든가 이런 걸 먹고 저희 집도 싸우는데 2대2로 싸우는데 2명은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2명은 밥을 먹어야 된다. 밥을. 그래서 쌀밥과 국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는데 이 간장 수요가 줄어드는 이유가 식단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항상 국이 있죠. 국이.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간장이라는 게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여러분 샘표가 간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간장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굳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샘표 오렌지 이렇게 내면
사서 마실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샘표 오렌지. 워낙 브랜드 이미지가 간장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왠지 샘표 오렌지 그러면 이게 오렌지가 아니라 간장이 자꾸 생각난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그런 걸 병을 이렇게 만져보거나 뭐 집에서 심부름으로 간장 하나 사와라 들어올 때 딱 떨어졌을 때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간장 시장에서는 강자인지 모르는데 브랜드 확장하는데 샘표라는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얘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우리가 간장만 해갖고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하는데 좀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얘네들이 궁리를 많이 하죠. 간장 말고 다른 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새로운 제품. 자, 여기 샘표가 간장에서 계속 잘하고 있는 이유는 콩을 발효해서 하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단연간의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간장이 한국의 전통적인 간장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일본이 그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외간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외간장. 외가 일본이잖아요. 일본 간장, 외간장이 거의 점령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개량했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샘표에서 그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전통 간장을 좀 복원을 하자. 그러던 차에 2003년에 연구원들이 이것저것 하다가 아주 독특한 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간장 하면 뭐 어떤가요? 색깔부터 이런 게 좀 연상이 되죠. 시커멓고 뭐 뚜껑 열고 간장 이렇게 보면 냄새가 좀 많이 나죠. 근데 냄새도 별로 안 나면서 그 색깔도 검은색 그런 게 아니라 좀 연하면서 그런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마케팅 할 거냐. 2003년부터 이제 그게 나와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계속 테스트를 하고 해서 만들어내는 게 연두라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제품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연두하면 뭔가요? 콩두자하고 이게 무슨 연자인가요? 이게 자연 연자인가요? 맞아요? 한자를 많이 까먹어서. 자, 연두하면 일단 이미지가 연한 콩 뭐 이런 이미지도 생각나죠. 그냥 발음 나는 대로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이걸 간장으로 생각할까요? 조미료로 생각할까요? 근데 일단은 사용해 본 사람은 굉장히 좋다고 해요.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뻗어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사용해 본 사람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시장이 뭐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의 소비자들이 이 보니까 간장하고는 좀 모양이 좀 달라요. 색깔이라든가 뭐 그 향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조미료를 한다는 거예요. 조미료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 조미료의 어떤 신제품 형태로 포지셔닝을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최근에 한국의 추세가 뭔가요? 조미료를 왠지 많이 넣으면 뭐 여러분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이용돈의 뭐 식단 뭐 착한 시장 찾아가고 가게 찾아가는 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웰빙 열풍 때문에 이 조미료를 사용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리고 시중에 가면 조미료가 많잖아요. 보면. 뭐 특별히 차별화된 조미료로 포지셔닝 하니까 차별화된 포인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모를 해서 다시 하죠. 여기 에센스라고 돼 있는데 에센스예요, 에센스. 처음에는 에센스가 많이 나와서 이거를 얘기를 해보니까 좀 경영진에서는 좀 진부하지 않냐.
근데 사람들한테, 소비자들한테 그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죠. 테스트를 해보니까 반응이 좋아요, 에센스가. 그래서 이 앞에다가 수식어를 하나 붙이죠. 요리 에센스. 요리 에센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는 거죠. 아, 요리의 에센스 하면 뭔가요? 필수품, 정수, 본질 뭐 이런 거죠. 요리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를 간장의 한 형태로도 쓰기도 하지만 그 보통은 간장 가지고 나물을 이렇게 무침하거나 이럴 때 간장 안 넣죠. 기름 넣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제품을 가지고 그 나물을 이렇게 무치거나 이런 데도 쓰고 다양하게 쓰더라는 거예요. 요리할 때 국에다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 요리 에센스를 붙이고 나서 그 이전에 2010년에 1차로 했을 때는 매출이 월 2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요리 에센스라는 거하고 CM송, 이선균 씨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근데 영화에서는 욕도 굉장히 잘하던데 욕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욕 장렬이더라고요. 욕 장렬. 근데 하여튼 TV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는 이미지가 좋죠. 좀 인상이라든가. 그래서 CM송하고 같이 하니까 파고든다는 거죠. 그래서 2012년 2차 그 제품 다시 리뉴얼해서 포지셔닝 했을 때는 연 매출 10억, 그 월 매출이 10억 정도 되니까 자, 이 간장 시장 전체가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 한 제품이 100억이 넘어간다는 거죠. 한 달에. 그 1년에. 그러니까 상당히 성공한 제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시장 세분화, 일단 간장을 주로 사용하는 그 집단이 누구냐부터 그 간장하고는 조금 더 차별화된 그걸 통해서 타겟팅을 어떻게 하느냐,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STP 과정을 잘 말해주는 사례라서 오프닝 케이스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은 마케팅을 이런 사례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도 재미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이 좀 더 그 기본을 하고 혹시 마케팅에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 전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시장 세분화 부분인데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게 제한돼 있죠. 그래서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역사적 단계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마케팅뿐만 아니라 그 경영에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죠. 처음에는 대량 마케팅이었죠. 어떤 한 제품을 잘 만들면 모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치는 거죠. 실천을 좀 해야 되는데 노래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 규모의 경제와 경험 곡선 활용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 경험 곡선이 뭔지 알죠? 중후장대 사업, 자동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비용이 계속해서 다운되는 현상, 이런 게 이제 경험 곡선인데, 자, 대량 생산해서 많이 팔게 되면 비용을 계속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뭐 자동차, 포드 자동차, 뭐 GM 이런 데에서 전형적인, 그 다음에 항공기, 보잉사, 규모의 경제 경험 곡선 활용했죠. 이것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대량 생산이었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간 게 제품 다양화 마케팅입니다. 한 제품만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소비자의 트렌드라든가 이런 게 바뀌죠. 그래서
적어도 2가지 정도, 2가지 이상 제품을 생산해서 제품의 형태라든가 질이라든가 크기 같은 데서 좀 차이를 두기 시작하죠. 자, 왜냐하면 소비자는 어떤 제품을 계속 사용하다가 보면 실증을 느낀다는 거죠. 실증을 느끼기 때문에 다양성을 일반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그 제품 다양화 마케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의미는 있는데 지금은 경쟁이 치열하죠. 그래서 좀 더 나가서 표적 시장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세분 시장을 그 전체 시장으로 보고서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 이제 한 제품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2개 이상의 제품을 가지고 공략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나눠진다는 거죠. 시장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나눠지는데 어떤 시장을 세분화해서 그 시장을 타겟으로 집중적으로 그 공략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표적 시장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마케팅 공부하는 거는 이 대량 마케팅, 제품 다양화 마케팅이 아니라 주로 표적 시장 마케팅을 해야 그래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차별적인 제품을 가지고서 전략에 의해서 특정 세분 시장에 그 포지셔닝을 해야 마케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STP라고 하는 시장 세분화와 표적 시장 선정, 포지셔닝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자, 이거는 그 하나씩 좀 들여다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보도록 하죠, 조금씩. 여러분, 제가 시험 때문에 이렇게 빨리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너무 상세하게 얘기하면 지루하잖아요. 지루하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갈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비자들을 집단 내에서는 제품에 대한 욕구와 구매 행동이 서로 유사하다. 자, 이거를 연령으로 한번 나눴다고, 세분화를 했다고 해보죠. 10대, 20대, 30대, 40, 50대, 그 다음에 완전히 시니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죠. 자, 여기서 집단 내에는 뭔가요? 10대들, 20대들 내에, 요 내에서는 제품에 대한 욕구와 구매 행동이 서로 유사하지만 10대라는 집단과 20대라는 집단, 30대라는 집단 간에는 특성이 뚜렷하게 차이가 있도록 상이하도록 몇 개의 소비자 집단으로 묶은 거죠. 묶은 거. 자, 여기서 군집화했다는 거는 클러스터링 했다는 거죠. 클러스터링. 10대라는 집단, 20대라는 집단, 30대라는 집단. 그래서 이렇게 군집화하는 과정을 시장 세분화라 그랬는데, 여러분 군집이라는 말 한번 들어본 적 있죠? 어디서 들어봤죠? 군집이란 말. 제가 한글 파일까지 첨부해 줬는데 어딘가에서 들어봤죠? 그 자료를 마케팅 조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추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통계적 방법과 비통계적 방법 얘기할 때 통계적 방법 중에 군집 추출법이 있었죠. 군집 추출법. 그거하고 조금 헷갈렸던 게 뭐가 있었나요? 군집 추출법 말고 뭐가 있었죠? 예? 층화 추출법이 있었죠. 층화 추출법. 자, 그거 되게 많이
그 혼란스러운데, 자, 그때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집단 내에서는 동질적으로 묶어주고 집단과 집단 간에는 차이가 있도록 이렇게 잘라주는 게 세분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동의 안 해요. 아니 10대하고 20대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동의 안 하면 이 세분화가 잘못됐다는 거죠. 세분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대, 20대는 같이 묶고 20대, 30대를 같이 묶고 이렇게 해야 세분화가 제대로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각각의 세그멘트죠. 세그멘트 1부터 10대, 20대, 30대 그 각 세그멘트에 대해서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집단 내에서는 좀 동질적이게, 집단과 집단 간에서는 차이가 있도록 군집화하는 세분화와 관련해서 그럼 뭘로 세분화를 할 거냐? 뭐를 가지고 할 거냐? 자, 여러분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세분화할 수도 있죠. 외제차, 국산차. 이 세분화가 잘 됐나요? 과거에는 이렇게 하면 세분화가 잘 됐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외국에서 생산된 차의 점유율이 14%, 15%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 거리에 나가보면 여러분 그 블랙박스 뭔지 알죠? 블랙박스 시장이 최근 한 5년 동안에 급성장했습니다. 급성장했어요. 블랙박스 시장이 급성장한 이유가 뭘까요? 블랙박스 시장이 서로 못 믿는 사회가 돼서 그런가요? 자, CCTV 뭐 이런 거 많이 그 설치되는 건 여러분이 이해가 되죠? 워낙 범죄라든가 이런 게 그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블랙박스는 왜 그렇게 시장이 성장했을까요? 한국에 최근 몇 년, 한 3, 4년 동안에 그렇게 급성장한 시장이 별로 없어요. 근데 블랙박스는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길거리에 나가보면 약 14%에서 15%가 지금 팔리는 차 기준으로 하면 이게 외제차예요, 외제차. 자, 국산차하고 수리비가 어떨까요? 수리비가. 여러분 그랜저 앞에 범퍼 갈면, 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랜저 범퍼 갈면 앞쪽에 범퍼가 부서져서 갈면은 6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외제차 동급 모델 외제차 앞에 그 약하죠, 그 부서져서 갈았다. 이 본체 쪽이 아니라 앞에 그 번호판 붙어 있는 거, 아니면 그 앞쪽에, 이거에 두세 배 됩니다. 최소한 2배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에 가다가 앞에 차가 제가 사실은 그림을 그 여러분 중에 20분만 앉아 있으면 연필로 그대로 그려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빨리 그리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연필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그 어느 우울한 날 그 앉아서 한번 그려봤는데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그리진 않는데, 자, 농담이고, 자, 가다가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했어요. 급정거하면 여기 가서 충돌하죠. 누가 잘못한 건가요?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정말 화나죠. 뒷차 입장에서는. 뒷차 입장은 화나잖아요.
근데 대개의 경우 법상으로 어떻게 돼 있냐? 쌍방과실이고 이 간격을 좀 유지를 해야 되죠. 간격을. 근데 억울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얘가 너무 급하게 급정거를 했다. 자, 이거 사고 원인에 대해서 내리면 막 둘 다 씩씩거리죠, 둘 다. 둘 다 씩씩거리죠. 이 사람은 정말로 화가 날만 해서 씩씩거리는 거고, 이 사람은 어떤가요? 씩씩거리지 않으면 자기가 다 굉장히 많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으니까, 너 뒤에 안전거리 미확보라서 나를 갖다 박은 거 아니냐. 이게 길에서 실경이 붙는 이유가 대부분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블랙박스가 여기 양쪽에 있다 그러면 어떤가요? 블랙박스 보고 제3자가 딱 봤을 때 당신이 이거는 너무 아무리 법상에는 쌍방과실이라 그러지만 감정적으로 봤을 때 당신 너무 그렇게 급작스럽게 밟으면 여기서 100% 여기 갖다 박는다. 그래서 책임을 좀 얘가 한 60% 지고 40% 지고 이렇게 조정해 주는 거죠. 자, 이건 한 예고 이 수리비 때문에 그래요. 수리비. 외제차 이렇게 접촉사고 나면 수리비 엄청나게 나가죠. 누가 좋을까요? 차 소유자도 좋지만 보험회사 어떤가요? 보험회사. 그리고 이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장난치는 사람. 일부러 그냥 쿵 박아요. 이렇게. 옆에 슬쩍 이렇게 하고서 보험 청구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서로 운전자도 수요가 있고 보험회사도 수요가 있고 그리고 이 블랙박스 장착하면 보험료 깎아주죠. 보험료 할인해줘요. 5%에서 7% 할인해줘요. 근데 저는 블랙박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운전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이 자동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자동차는 대형, 중형, 소형이 대개의 경우에 그 구매자의 소득과 관련되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대형차라든가 고급차를 타죠. 자, 적정한 세분화 기준으로 자동차는 소득이 아마 적정할 것 같아요. 자, 소주 어떤가요? 소주. 소주를 소득 수준으로 나누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주를 많이 마시나요? 일부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대개 어떤가요? 아니죠. 주로 직장인들 아니면 20대에 고민이 많은 군대 가기 직전에 이런 사람들 군대 가기 직전에 고민이 많죠. 그냥 들이붓죠. 그 짜릿한 쾌감을 느끼려고 들이붓는지 모르겠는데 자, 소주는 소득으로 나누면 다 틀려요. 소득으로 시장 세분화를 하면 소주는 세분화가 안 되죠, 잘. 이거는 음용량, 음용 횟수예요. 자, 소주를 더 분석을 해보면 마시는 사람의 양으로 20%가 거의 소비를 70% 정도를 소비를 해요. 실제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많이 마시는 사람의 숫자가 10명이다. 그 사람들이 전체 마시는 양의 70%를 마신다는 거예요. 60, 70%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분화 기준을 이런 걸로 해야 적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세분화를 한 거하고 실제 적용을 해보면 또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계속 경영대학이나 이런 데 계속 있죠. 각광받는 이유가 때로는 상식하고 세분화 기준을 이런 걸로 시장을 세분화하면 맞을 것 같은데 실제 보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효과적인 하나의 기준이 있냐?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기준을 주로 쓰더라도 다른 기준도 보조적으로 써야만 세분화를 좀 정확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준을 좀 나눠보면, 자, 이거를 좀 계속해서 세분화가 많아요. 할 내용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세분화 내용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STP잖아요, STP. 이 앞에서 세분화 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잘 못하면 진짜 마케팅 대가들이 타겟팅하고 포지셔닝 해도 어떨까요? 다 조금씩 어그러지면 여기 가면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다. 시장 세분화를 잘 하지 않으면 여기 타겟팅 포지셔닝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맞죠? 안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연두해요 그 사례도 1차 출시했을 때 매출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를 봤더니만 세분화하고 이런 데에서 좀 디테일한 거를 잘못했다는 거죠. 회사의 마케팅 전문가들,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고객하고 고객들이 실제로 느끼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는 간장하고 다르게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접근하려고 그랬는데 고객은 어떤가요? 그게 간장이 아니라 조미료로 느끼는 거예요. 조미료로. 그러니까 잘 안 되죠. 대체적으로 가능 변수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지리적 변수는 여러분이 다 알아요. 자, 서울에 사는 사람이랑 저쪽에 제 고향이 저쪽 가까운데 부석사 아시나요? 부석사 쪽하고 가까운데 그런 데 있는 사람하고 다르죠. 달라요. 지역적으로. 자,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 강원도에 콜라 마시는 사람하고 저쪽 제주도에 콜라 마시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날까요? 지리적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잘 맞을까요? 만약에 콜라를 판매하는 회사라 그러면 잘 안 맞겠죠? 그래서 이 지리적 변수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좀 간단한데 그 뒤에 인구 통계 변수나 심리 도식적 변수, 행동적 변수는 볼 내용이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개론 시간이니까 그렇게 뭐 많은 것들을 다루진 않는데 어쨌든 좀 그 4가지 변수에 대해서 좀 다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변수입니다. 지방, 국가 크기, 도시, 인구 밀도, 좀 특이하게 기후도 들어가 있어요. 기후는 지리적 변수입니다. 지리적 변수. 지역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 지리적 변수는 누구나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쉬워요. 지리적 변수로 나누는 게 가장 쉬워요. 그래서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수 하나만으로 시장을 구분했다. 세그멘테이션을 지리적 변수만으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잘 안 맞아요. 이 하나만으로 하면. 자, 그래서 여기 지리적 변수는 별로 볼 내용이 없어요. 두 번째는 인구 통계학적 변수예요. 인구 통계학적. 데모그래픽 변수인데 여기에는 많이 우리가 보는 나이와 생애주기 연관돼 있죠. 자, 생애주기 라이프 사이클인가요? 라이프 사이클.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성별, 소득, 사회적 계층. 자, 사회적 계층도 인구 통계학적 변수예요. 자, 인구 통계학적 변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떠냐? 잘 나눠져요.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뭐 어렵지 않죠. 나이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성별로 나누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소득도 통계가 있죠. 소득 얼마부터 얼마, 얼마부터 얼마, 구간별로 있어요. 나누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소득적, 그 사회적 계층이에요. 사회적 계층은 이것도 근데 조금 이거보다는 좀 나누기가 어렵지만 대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서. 자, 잘 나누어지고 측정이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소비자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인구 통계적 변수예요. 인구 통계적 변수인데, 자, 근데 요즘 나이와 생애 주기, 성별, 자, 이 나이와 생애 주기 볼게요. 여러분, 나이에 대한 우리가 선입관이 있잖아요. 선입관이 있어요. 50대, 40대는 어떨 것이다. 60대는 어떨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책에 있으니까 그런 예를 드는데 여기 야구장 가보면 50대, 60대 중에 머리 띠두르고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흔히들 야구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그러는데 아니요. 가보면 제가 20대 중반에 지금 철거됐는데 동대문 운동장을 한번 가봤어요. 선배가 가자 그래서 고교야구를 한번 보러 갔는데 거기 고교야구 보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아저씨들이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래서 선수 가족 관계까지 다 알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다가 놀랐는데 관중이 많지는 않아요. 고등학교 야구가. 근데 40대, 50대인데 매니아예요, 매니아. 체크리스트 가지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20대 중반에 봤는데 그거 보고 제가 놀랐는데 그래서 지금 뭐 그때 나왔던 투수가 지금 두산에서 LG로 갔던 김선우 청소년 대표하고 그럴 때 이제 나왔는데 옆에 아저씨가 야, 제가 형이 어떻고 동생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걸 보고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틀에 박힌 생각, 스테레오타입을 가지면 틀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50대, 60대의 스포츠 매니아들이 있고 마라톤 완주하는 사람들, 여러분 마라톤 완주하려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적어도 한 40대 정도는 돼야 완주하는 거 아니냐. 50대, 60대 좀 위험하지 않느냐. 여러분 모 그룹사의 사장님 60대 중반 후반인데 마라톤 완주하는 분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에 제가 아는 분 중에 50대 후반까지 수십 회 완주하신 분이 있어요. 이게 틀리다는 거,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럴 것이다 완전히 정해놓고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실제 나이와 정신적인 연령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는 그렇게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독일의 아웃도어 업체에서 수입을 해서 지금은 이제 아웃도어 시장이 정체돼 있잖아요. 정체돼 있는데 수입해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브랜드가 사장이 주문을 했어요. 독일 본사에다가 몇 년 전에 이 아웃도어 열풍이 불 때 예를 들어 작년에 한 50억 원어치를 거기서 수입했는데 이번에 물량을 100억을 달라 그러니까 사장이 안 믿어요. 독일에서. 왜 안 믿을까요? 일단 한국이라는 나라가 물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독일이 10대 교역국 정도에는 들어가는데 독일이
독일이 수출 수입을 다 포함해서 독일의 3대 교육국이 한국이에요, 한국. 한국의 주요 교육국이 누군가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몇 개 나라가 있죠. 근데 독일은 좀 순위가 낮아요. 근데 독일의 주요 교육국이 세 번째 교육국이 한국이에요, 한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업하는 사람들은 독일에서 한국은 저 동양의 변방에 있잖아요, 변방에. 그래서 물량을 2배를 달라 그러니까 어떤가요? 위험하잖아요. 물량 받아갖고 다 대금도 제대로 안 주고 보통 대금 바로 안 주죠. 그 정도 규모가 되면. 그래서 불안하니까 안 주겠다고 자꾸 의심을 하니까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한 명은 저 북한산인가 도봉산 입구에 주말에 데려가고 한 명은 저 청계산 입구에 데려갔더니만 기가 막히죠. 알록달록하죠, 알록달록. 산보다가 산이 지금 알록달록하잖아요.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더 가관해요. 그냥 알록달록해요. 그거 보고 완전히 무너지죠, 고정관념이. 고정관념이 무너진다. 달라요. 산 쪽에 등산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일 화려해요. 옷이 제일 화려하다니까요. 노랗고 빨갛고. 자, 나이가 예측하는데 유용하지 않은 사례도 종종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 자, 성별은 여성의 영향력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자동차 구매 이런 거 주로 남자들이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못해요. 자, 이것도 뭐 재밌는 사례가 많은데 얘기하면 또 그 바이어스가 되니까 나중에 또 좀 하도록 하고, 소득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가품, 저가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가격이 높은 제품은 소득이 아주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저가품인 경우는 소득이 별로 관계가 없죠. 자, 이거는 고가품인 경우에는 소득이 인구 통계 변수로서 세분화의 주요 변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사회적 계층은 이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는 할 수가 없지만 교육 수준이라든가 직업 등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돼 있죠.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이 중에서 제일 어려워요. 뭐 그냥 봐도 어렵죠. 이거는 다 뭐 딱 구별이 되는데 사회적 계층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런 몇 개의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오직 하나의 특정 계층을 자사 표적 시장으로 선택해서 배타적 마케팅 전략 구사가 일반적이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 사회적 계층은 어떤 교육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뭐 전문직이냐 뭐 어떠냐 이런 거를 몇 가지를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회적 계층이 두드러지느냐 두드러지지 않느냐 이 정도로 구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두드러진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요걸 나눴을 때 특정의 어떤 사회적 계층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할 때 좀 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마지막 써놓은 거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써놓은 거예요. 배타적인 마케팅 전략 구사가 일반적이다. 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뭐가 있죠?
자, 이건 각자 생각해보고 우리하고 워낙 먼 그런 아직까지는 먼 미래의 일이니까 자, 이거는 좀 자, 여기 사례가 좀 나왔는데 여기 세대별 세분화된 타겟을 공략한 건강기능식품업체인데 여기 앞자를 따왔어요. 앞자를. 앞에 이니셜을 따왔는데 자, 이런 사람들 많죠. 경제력을 갖추고 외모 건강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5060 세대. 자, 이런 사람들 액티브 시니어긴 한데 액티브 시니어. 자, 이런 사람들 뭐 보면 뭐 좀 다른 어떤 대부분의 5, 60대하고 다른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30 여성들의 다이어트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겨냥하고 자, 한국도 보면 비만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2030 여성들 중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굿포 다이어트 제품 G를 따왔어요. 그 다음에 싱글족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쉽게 휴대하고 복용이 편리한 거. 그래서 easy to carry. 휴대하기 쉬운. 자, 이런 세 개 부류의 어떤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걸 AGE라 그랬는데 자, 이니셜이 중요한 건 아니고 혹시 여러분 이게 뭔가요? 저 뭐 이런 거 못 봤는데 로즈 힙 이게 뭔가요? 이거 혹시 이거 액티브 시니어니까 여러분들은 관계가 없겠네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저도 이걸 아직 사용하진 않았기 때문에 자, 이거 뭔가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2030 여성들 이거 좋아하나요? 이 뭔지 알아요? 처음 보나요? 몸매와 피부 관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제품. 요구르트 형태의 룩 페스타핑. 자, 어려운데 하여튼 이거 뭐 띠두른 거 이거 광고에서 본 것 같아요. 광고에서 본 것 같은데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6일 분량의 비타민 미니 서플리. 자, 이거죠. easy to carry 제품이죠. easy to carry 제품. 우리 비타민 하면 뭐 보통 이렇게 통에 많이 들어있거나 그런데 쉽게 이렇게 한 6일치 뭐 3일치 4일치 이렇게 휴대하기 편하게 돼 있는 거. 자, 여기 나온 거는 어느 정도 그 시장에서 환영을 받은 제품이에요. 여러분 중에 뭐 나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그 나이라든가 뭐 성별이라든가 또 그 특성에 따라서 사용을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참고로 이 중에서 사용해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제품을 좀 가져온다 그랬는데 게을러서 좀 안 가지고 왔는데 그 또 이런 거를 사서 여러분한테 주면 또 요거도 먹겠죠. 그리고 이런 걸 사서 남학생들한테 주면 또 그럴 것 같고. 자, 이런 그 지금 봤던 거는 인구 통계학적 세분화인데 이 중에서 뭘까요? 인구 통계학적 세분화 중에서 나이와 생애주기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여성 2030 여성들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인구 통계적 변수를 사용한 거예요. 자, 여기 딱 넘어가니까 한숨 쉬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좀 여기는 많으니까 요걸 한 심리 도식적 변수는 간단하니까 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심리 도식적 변수까지는 뭐냐면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서. 자, 나머지
이거는 어떻게 차이가 4번 항목은 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4번 항목은 좀 차이가 나는데 자, 어쨌든 심리 도식적 변수에는 라이프 스타일과 성격이 있어요. 자, 아까 라이프 사이클하고 라이프 스타일하고는 다른 문제죠. 좀 다르죠. 라이프 스타일은 다르죠. 사람에 따라 다르죠. 자, 라이프 스타일은 점차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자, 이걸 어떤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냐?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는 거 있죠. 트렌드. 트렌드라고 하는 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기업들이 있어요. 장수 기업들이 있어요. 장수 기업들은 대체로 어떠냐?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는데 브랜드가 올드하죠. 올드.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부채표, 뭐 동화약품, 뭐 가스명수, 활명수 뭐 이런 굉장히 오래됐죠. 100년도 더 됐어요. 자, 그런 기업이 꼭 이런 거를 세분화하지는 않겠지만 오래된 기업들 중에서 좀 브랜드를 좀 신제품 낼 때 좀 리뉴얼을 하자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동질성을 느끼게 해주거나 광고를 통해서 제품을 좀 구매를 유도하는데 라이프 스타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격이 있는데 사람들의 성격은 다양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MBTI 그런 거 검사해 보면 16가지 정도 나오잖아요. 16가지 정도 나오고 뭐 12가지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자, 이거는 그 주로 이런 데서 활용을 합니다. 성격과 관련해서 의류, 담배, 화장품, 보험, 주류 쪽에서 그 성격과 관련된 변수를 가지고 시장 세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세분화를 좀 마무리 짓지는 못했는데 좀 여러 가지가 좀 더 남아 있는데 여기까지 좀 그 궁금한 사항이 있나요? 궁금한 사항 없어요. 오직 다이어트에만 관심 있나요? 자, 그러면 그 다른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좀 이 설명할 내용이 좀 많으니까 여기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그럼.